1899년 독일 사회개혁당의 공약, 유대인 절멸. 지난 영상에서 독일뿐 아니라 전 유럽에 이미 유대인 혐오가 오지게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았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이게 다 유대인 때문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빈부격차는 극심해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상품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개무시할 정도로 임금에 비해 어마무시하게 비싸지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 폴란드에서만 무려 800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폴란드 부동산 상점들의 72%가 유대인 소유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반유대주의는 폴란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은 오지게 인기가 상승하면서 사회는 정말 더럽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독일에서는 2편에서 나왔던 개신교계 정당 속에서 짜져 있어야 했던 가톨릭계 정당처럼 자신들도 콩고물 얻어먹고 싶었던 정당이 있었으니 바로 독일 사회개혁당이었습니다. 사회개혁당은 당시 경제가 박살난 원흉의 유대인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아예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겁니다. 이러한 유대인 학살 공약은 히틀러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유럽 전역과 독일에서 특히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이후 이 상황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독일은 처발립니다. 이후 독일의 비렐름 이사가 쌓아놓은 모든 똥들은 막스 폰 바덴이라는 총리에게 해결하라고 전부 다 넘겨집니다. 그리고 치는 네덜란드로 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독일 제국이 망하는 계기가 되었던 킬 군항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독일의 모든 똥을 치우고 있었던 막스 폰 바덴 총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들과 휴전교섭을 시작했었는데, 대뜸 휴전교섭 중에 독일 해군 지도부는 지들 멋대로 다시 공격명령을 내려버렸죠. 그러나 이미 전쟁은 기울었습니다. 독일 해군 병사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고 킬 군항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저지르면서 그로부터 며칠 뒤 독일 혁명까지 일어나고 아예 독일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 유명한 베르사유 조약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나라들이 이긴 나라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할지 정하는 내용이었죠. 1920년대 독일 제국의 한 해 국가 예산은 60억 마르크였는데 독일은 당시 1320억 마르크 가치만큼의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 독일 마르크화 가치가 작살날까봐 당시에 연합국들은 1320억 마르크만큼의 금을 기준으로 이후까지 배상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독일 한 해 국가 예산 60억 마르크를 아예 안 쓰고 20년 넘게 내야 배상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1913년 기준 독일 제국의 인구는 6,500만 명이었는데 현재 5,100만 대한민국 육군 규모가 46만 명인데 독일은 당시 10만 명으로 제한합니다. 전차와 전투기를 아예 보유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내용도 함께 있었죠. 그 어마무시했던 독일 제국이라는 국가에 살던 국민들은 순식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과 동시에 나라꼴 개판된 현실을 겪게 되었으니 당시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 국뽕은 아예 개박살났었습니다. 이때 독일 구원하겠다며 자신들을 뽑아달라던 정당이 있었으니 바로 독일 노동자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라져야 하고 게르만 민족만 최고 짱짱이며 자본주의는 쓰레기인데 공산주의도 쓰레기라며 국가 기반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 당해 1919년 9월 10일 이 인간이 입당을 합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죠. 사실 히틀러가 입당했던 1919년 말까지만 해도 노동자당에서 히틀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입당할 당시 히틀러의 신분은 그저 독일의 병사였을 뿐이었죠. 이후 1920년부터 독일 노동자당은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변경하고 당의 로고도 저 따위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저 가운데 박힌 문양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히틀러는 공식 로고를 정할 때 고려한 게 있었는데 게르만족의 우월성과 경쟁 정당들을 이길 수 있는 색깔, 새로운 시대 정신, 대중 심리를 자극할 파급 효과,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나치 독일의 국기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붉은 배경은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의 숭고함, 그리고 가운데 흰색 동그라미는 국가주의적 의미를, 그리고 센터에 고대부터 그렇게 히틀러가 우월한 민족이라던 아리아인의 후예 중 가장 신과 비슷하다는 게르만족의 룸문자,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을 박아버린 겁니다.
사실 저 문양 하켄크로이츠는 뭐 대단하고 히틀러가 창조한 문양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자만으로 불리우는 저 한자는 힌두교부터 불교, 기독교에서 중요한 상징이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는 신을 뜻하기도 하고, 고대 로마에서는 상호 간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저 글자는 고대 게르만족이 사용했다는 룬문자에서 게르만족을 상징하는 글자였고, 그놈의 게르만족이 전세계 최고, 니네보다 최고, 우리가 제일 최고라고 말하던 나치 정당에게 이만한 글자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을 상징하고 강력한 힘까지 상징했었으니 힘 오지게 빠진 독일, 다시 신의 명령에 따라 부흥시키겠다는 히틀러의 개드립을 위해서 저만한 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 나치 독일이 했던 경례는 상당히 이상한 경례법이었는데, 사실 저 경례법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경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을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자 했던 파시즘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들이 먼저 사용했던 것을 후에 히틀러가 모방해서 채택합니다. 무솔리니랑 또 오지게 친했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독일에서 듣보잡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히틀러의 나치 정당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히틀러는 그저 독일 노동자당의 일원일 뿐이었죠. 그런데 1929년 미국 대공황이 터집니다. 안 그래도 1차 세계대전 터지고 개판된 독일은 더더욱 개판이 되기 시작했죠. 기회는 이때다 히틀러는 독일에서 나치 정당의 집권을 위해 듣보잡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선동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비슷한 민족이 바로 게르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마들을 물리치라는 사명을 준 것, 신께서 선택해준 이 게르만족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참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악마예요. 저 정신 나간 것 같은 말들에 실제로 독일 국민들이 선동이 됩니다. 도대체 히틀러는 왜 저런 말을 했고 어떻게 저런 말에 사람들은 선동이 될 수 있었을까? 우선 이미 진작에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퍼져서 민족주의가 유행이었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가 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지할 것이 필요했는데 히틀러가 알아서 국뽕을 오지게 전달해줍니다. 그렇게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당이 무려 8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히틀러는 저 많은 이데올로기를 만들거나 채택해서 나치 정당 일당 독재를 시작합니다. 승리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신을 위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유대인 학살을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유럽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틀러는 이렇게 말한 거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